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모든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했고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워도 러시아는 자금과 병력으로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푸틴은 체커를 두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천재적인 체스 게임을 펼쳤습니다. 이제 푸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려면 러시아를 완전히 붕괴시킬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든 지든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푸틴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이미 거의 135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느리고 힘겹게 전진하는 동안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푸틴은 결코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결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원령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야 하고 곧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동원령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푸틴이 직면한 문제를 바로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이 대거 경제에서 이탈하는 것이 러시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동원령은 러시아의 필수 인력을 빼앗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소모전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매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대가 서서히 소멸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푸틴은 패배하며 동원령이 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침체와 활동 둔화가 결합되어 러시아의 생산이 점차 멈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는 러시아가 재정 파탄에 처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초래한 책임은 푸틴에게 있습니다. 이미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유로뉴스는 러시아에 대한 20차례의 제재가 큰 타격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체 발표에 따르면 0.3%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3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경제 위축이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6%에 달하는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금리는 무려 15%에 달하고 크렘린은 600억 달러로 치솟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그 적자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도 문제를 인정했지만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전형적인 푸틴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던 건 측근들에게 왜 거시경제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푸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보일 겁니다. 지하 벙커에도 거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신호일 뿐입니다. 특히 푸틴이 러시아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투를 계속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수치들이 공개되기 불과 몇 달 전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이미 이른바 죽음의 구역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구역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등산가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8,000m 고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높이에서는 인간의 몸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푸틴이 명령한 전시 생산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 경제는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며 푸틴의 명령으로 인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고 생산도 급감했습니다. 푸틴은 국가 예산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러시아의 침체된 기업과 국민에게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자초했고 동원령은 러시아가 회복하지 못할 종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비 리모 대령 또한 푸틴의 잘못된 결정들이 자국의 미래에 미치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5월 13일 유럽 안보협력기구 영국 대표부에서 열린 연설에서 조비 리머는 무지한 푸틴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러시아 자료도 이 추세를 보여줍니다. 경제는 정체되고 투자와 소비자 수요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 특히 국방비 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리머는 원자재 수입이 일시적 완화를 주더라도 전쟁에 의한 경제 모델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며 그 모델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말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산조각난 러시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성과 없이 끝내면 오랜 기간 쌓아온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푸틴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전쟁에서 철수하고도 러시아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푸틴을 러시아 경제 붕괴로 이어질 동원령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러시아 국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만든 군산 복합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 결과 민간 경제가 약화됩니다. 크렘린과 전시 생산을 위해 선호 기업들이 공장 근로자나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해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에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국방 지출 증가로만 유지되며 이는 고용을 지탱하고 푸틴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 통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러시아는 이제 방위 산업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전쟁에서 손을 떼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푸틴이 반대로 움직일 때 닥칠 참상의 밑바탕이 됩니다. 러시아는 철수 대신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한 가지 큰 이유로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미 러시아에 존재하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고 러시아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국은 왜 동원령이 푸틴을 스스로 만든 전쟁 종결의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지 그 주된 이유들을 강조합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릴 때 전쟁과 관련 없는 기업들에서 더 많은 직원들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문성도 함께 빼앗게 됩니다. 현대의 전쟁 기계는 단순히 병력을 전선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 기계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통신, 전자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들도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 전선으로 소집될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러시아 밖, 점령지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에 비해 4월에 공격 횟수를 사실상 2배로 늘렸고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숙련 인력이 거의 위험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한 대로 러시아는 또 한 명의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지식을 전해줄 수도 없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미 인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월 중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가 러시아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엘비라 나블리나는 러시아의 사상 최저 실업률 2%가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러시아 기업들이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생산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발언은 2026년 첫 2달 동안 러시아 경제가 1.8% 위축된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푸틴에게 동원령을 내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릴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에는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릴까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모든 징후가 보입니다. 러시아의 리아잔 지역 깊숙한 곳에서 지역 주지사 파벨 말코프는 푸틴의 끝없는 병력 욕구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리아잔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 중에서 군 복무 후보자를 식별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직원 수가 150명에서 300명 사이인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할 2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직원 300, 500명 회사는 3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회사는 5명의 직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동원입니다. 그리고 리아잔이 처음일 수는 있지만 푸틴이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러시아 지역들도 비슷한 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전에 푸틴은 이미 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지도자는 2026년에 열릴 군사훈련 집결을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한 이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즉 훈련에 소집될 예비군의 수와
이 훈련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예비군을 전쟁에 대비시키고 있고 이는 푸틴이 동원을 준비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5월 14일 유로뉴스는 푸틴이 도입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가 푸틴이 해외 러시아 시민 보호를 위해 군대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러시아 군대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의 침공을 항상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러왔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항상 피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새로운 법은 푸틴이 러시아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침공을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 법을 동원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14년 불법 병합 후 최대 80만 명의 러시아인이 크림반도로 이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이 해야 할 일은 이 민간인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동원은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있을 동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동원이 러시아를 이미 빠진 것보다 더 깊은 경제적 나락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은 단지 한 문제일 뿐이며 그 뒤엔 러시아를 마비시킬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푸틴이 원하든 아니든 실제로 동원 직전에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에 자원 입대를 통해 군에 40만 9천 명의 병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숫자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크렘린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못한다는 점과 러시아 내에서의 모집이 크렘린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정 모두 지금 푸틴에게 잘 맞지 않는 듯합니다. 유나이티브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첫 4개월 동안 약 13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연간 손실은 39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모집 목표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죠. 지금 러시아엔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푸틴이 부진한 봄 공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을 재개하며 러시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모두 러시아는 한 달에 3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 이는 올해 이미 기록된 13만 명 중 7만 명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10개월 동안 35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되고 1월과 2월의 일은 6만 명을 더하면 총 4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모집 목표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공격이 최다인 여름에 사상자가 더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인력 문제가 이미 심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026년 신병 40만 9천 명 모집은 단지 목표치입니다. 크렘린이 그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이사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달성해야 하는 숫자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말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매달 약 2만 7천 명의 병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에 12개월을 곱하면 32만 4천 명의 신병이 되며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보다 8만 5천 명이 적습니다. 신병 모집이 부진하고 전선 사상자가 늘면 러시아는 군사인력 문제에 직면합니다. 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러시아 경제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동원령이 거의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동원령을 발동하면 노동 위기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문제가 이미 악화 중인 상황을 러시아의 완전한 재앙으로 만들 수 있으며 푸틴은 자초한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입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면 러시아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나라를 떠나는 대규모 이민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런 대규모 이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침공 시작과 2022년 9월에 시행된 부분 동원령이 결합되면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더 벨에 따르면 이 두 사건 후 러시아를 떠난 약 65만 명이 2024년 여름까지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그 65만 명 중 상당수가 2년 넘게 해외에 머문 뒤 러시아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처음 도망친 그룹 외에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전면적으로 동원령을 내린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이 더 징집 통보를 받기 전에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큰 의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에 일부 관리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크렘린이 푸틴의 동원령 성공을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함정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크렘린에 의해 강제로 국내에 남아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수십만 명이 이민을 가도 푸틴은 같은 결과로 얻습니다. 푸틴이 계속하는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붕괴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수십만 명의 병사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재정적 어려움도 강조해야 합니다. 예산 적자는 이미 계획된 수준을 크게 초과했으며 수십만 명의 동원 병력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속 불가능한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대외 정보국은 밝혔습니다. 그 기관의 주장도 타당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하는 병사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원병들이 받는 터무니없는 입대 보너스, 즉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연방이 정한 최소 4,500달러에 더해 거의 27,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병사들은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훈련과 수송에도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원된 신병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미 푸틴이 시작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나라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파멸 구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분대가 동원으로 커질수록 유지 비용이 급격히 오릅니다. 하지만 푸틴의 러시아 경제 변화로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군사 생산은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더욱 심각하게 붕괴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백을 메울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원령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푸틴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는 이겨도 져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갇혔습니다.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러시아는 예전과 달리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보낼 수 있는 전력을 계속 소모시켜 결국 푸틴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가장 끔찍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심각한 위기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푸틴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인정했어요. 푸틴은 이 사실을 싫어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타당합니다. 이제 유럽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는 악몽이 현실이 된 것처럼 미국의 인정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카드를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5월 14일 폭스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 거창한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1에 앉아있던 루비오는 해니티에게 유럽 내 어떤 군대도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 발언은 크렘린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푸틴이 미국이 결코 인정하기 원치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믿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으며 서방의 군사 지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루비오 의원은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를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비할 데 없는 전투 경험과 전쟁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전투 경험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루비오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이유는 분명히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얻은 전장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전장 경험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에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래에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할 수도 있는 나라들은 수년 동안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이 마지막으로 참전한 대규모 전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영국 군인의 영웅적인 모습은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게릴라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소모전 공세에 투입하며 끊임없이 밀어붙여 상대를 방어로 몰아넣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유럽과 나토의 대부분 국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이 지닌 가치는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루비오는 그저 가장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인물일 뿐이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 맥락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목소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는 나토 국제군사참모부 사무총장인 라미기우스 발트리나스 중장이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나토의 집단적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나토에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공중전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발트리나스 중장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이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이 이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루비오가 이런 발언을 하기 약 한 달 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만큼 군사 경험을 쌓은 유럽의 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군사 구조를 더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독일보다 푸틴 같은 독재자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독일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4월 25일, 체코 군사분석가 오타카르 폴틴 대령은 UKR 인폼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내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군, 즉 우크라이나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폴틴 대령이 말했습니다. 유럽군에 대한 언급을 기억해두세요. 곧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를 능가에 저지했다면 이는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폴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며 가장 풍부한 전투 경험과 가장 강한 의지를 지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마지막 발언입니다. 체코의 대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것은 단지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불굴의 의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종말을 바라는 독재자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투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힘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레스키는 이런 평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영웅들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에 루비오, 나토 사령관, 유럽 정상들, 분석가들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걸프 지역에서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들,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 협력해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사용해온 바로 그 샤이드형 드론으로부터 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방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러시아와의 대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 세력으로 만들어버렸기에 그 상자는 다시는 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중요하더라도 적절한 전술이 함께해야 합니다. 루비오는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전체 군대는 러시아와의 전투에 몰두하면서 매일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전장에서의 적응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지금처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새로운 전술, 새로운 기법,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비대칭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루비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제는 훨씬 더 큰 세력에 맞서 방어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물론 드론이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하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요격 드론이 이란의 샤이드 드론과 값비싼 서방제 방공 미사일을 상대하는데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드론의 우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소형 폭탄을 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계속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해상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자체 해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해양경비대 선박 한 척과 다른 46개의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 드론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미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효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함대의 군함 중 3분의 1,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드론은 루비오가 강조한 비대칭 전략의 핵심을 이룹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접근하기 전에 괴멸시키는 살상지대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구축했습니다.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모두에서 러시아 군사자산과 석유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은 푸틴의 전쟁 기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론이든 비대칭 전략의 중추를 이루는 다양한 기술이든 우크라이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 즉 세파가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투입해야 하는 병사의 수를 최소화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노출은 데이터 분석, 원격 작전, 그리고 지금까지 유럽의 어떤 군대도 필요하지 않아서 고려하지 않았던 공학적 성과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시페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조준하는 전선 표적의 80, 85%의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페르는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가 8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에는 드론 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드론들 뒤에 있는 기술과 다른 무인 시스템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유럽 군사력의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인공지능, 즉 AI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는 AI 관련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300건 넘는 AI 개발을 진행하며 많은 프로젝트가 드론과 AI 결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많은 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브레이브1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플랫폼만으로도 우크라이나 비대칭 전략 논의에 언급할 만합니다. 브레이브1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분산된 방위산업에 지원과 자금을 제공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방위산업 파괴의 취약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레이브1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국가에게 분산된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함화된 플랫폼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은 전선에서 병력을 대신해 물류를 처리하고 4월엔 러시아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큰 수요를 보이고 있는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매달 우크라이나 영토로 발사하는 장거리 드론의 거의 90%를 요격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돌파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기술 대신 비용 효율적 무기로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대소 제조업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을 모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가디언지의 제스퍼 졸리 기자가 5월 10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국 스타트업 스카이커터를 언급하며 이 회사가 줄지어 놓은 3D 프린터 여러 대로 요격 드론 동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루비오가 말한 비대칭 전쟁 방식이 없었다면 그런 사업은 아예 개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감을 받거나 협력하며 푸틴의 전쟁에 대비해 자국을 준비하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접근 방식이 루비오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 대륙의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군사 지원의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루비오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킬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거의 1,34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고 유럽으로부터는 추가로 2,410억 달러를 받았으며 아직 배정되지 않은 2,080억 달러의 추가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퍼르가 같은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던 서방 무기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F-16 항공기는 우크라이나가 받은 서방 무기 중 가장 두드러집니다. 전자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도 더 많은 공중작전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힘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F-16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전투기들은 새로운 서방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한 국가들로부터 남은 전투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 의도는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F-16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투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90 플랫폼도 여전히 가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한 조종사가 한 번 출격으로 순항미사일 6기를 격추하는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업적은 유럽에서 최고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나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F-16 출격에 저고도 비행을 도입해 적응했는데, 이는 기존의 모든 나토 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은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고고도 비행 시 우크라이나 서방 전투기는 러시아 방공망에 취약하지만 저고도 비행하면 F-16으로 공격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인 규칙을 다시 쓰는 사례입니다. 혁신과 경험이 결합되어 그것이 신형 무기이든 서방에서 제공된 장비이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들보다 강한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오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9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132만 현역 군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군사력 그 자체로만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러시아와 싸울 때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비대칭 전술을 개발해 병력에만 의존할 때보다 더 거세게 싸울 수 있게 되더라도, 미국이 제안한 28개 조항의 평화안에서처럼 우크라이나가 군대 규모를 60만 명으로 줄이게 되더라도 2025년 말쯤이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터키의 2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로 러시아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런 군대 규모의 전투 경험과 비대칭 전술, 서방 무기까지 더해지면 유럽의 초강대국이 됩니다. 방금 평화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도 회담을 말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푸틴에겐 협상에서 악몽이라고 했습니다. 그 협상은 루비오와 미국의 기대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루비오는 해니티와의 대화에서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협상 노력에 대해 대통령은 그저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미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20년간 재건에 힘써야 하며 러시아 경제 피해도 큽니다. 루비오는 러시아가 매달 1만 5천, 2만 명의 병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그 병사들은 부상당하는 게 아니라 죽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한 달에 5배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발언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실제보다 더 약하다고 미국을 속이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위해 2025년 내내 허위 정보를 퍼뜨려 러시아를 작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무적의 강대국처럼 묘사하려 했습니다. 가끔 이런 조작이 효과 있어 보였습니다. 12월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1년간 우크라이나 영토 약 1%만 점령했고 약 4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장과 동떨어진 평화 협상만 기대하며 겨우 버티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나와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공의 끝을 예견한다고 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더 이상 미국인을 속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평화협상의 주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묘사하려 했던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강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비오와 동료들도 이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규모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더 큰 사상자를 입혔다는 사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안보의 핵심이 된 비대칭 전력의 괴물 같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말입니다. 이제 카드는 푸틴의 손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힘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평가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걸프 국가들의 핵심 방위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그 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다시 한번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러시아가 깨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기록들입니다. 다시 한번 푸틴의 자랑하던 봄 공세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푸틴은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분명 이기고는 있습니다. 다만 패배하는 데서만 그렇죠. 기록이 계속 깨진다는 말을 또 되풀이하는 것 같아 내키진 않지만 지금 러시아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먼저 사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는 국방부 통계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13만 명의 병사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록입니다. 러시아가 소모전 전술로 대규모 사상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미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정보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점으로 수치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봄 2달 동안 러시아는 암울한 기록을 세웠는데 7만 명이 넘는 병력을 3월과 4월에 잃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가 35,351명의 병력을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잃었고 4월에는 35,203명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3월의 추가 하루 데이터를 4월에 포함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전 기록을 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가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봄철 첫 3달 동안에만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푸틴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까요? 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사상자에 집중해 봅시다. 전쟁에서 사상자라는 용어는 한 국가가 잃는 모든 병력을 의미합니다. 즉, 사상자는 전사한 병사, 부상으로 인해 전장에서 이탈한 병사, 그리고 항복하거나 실종된 병사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사상자 수치는 사망자보다 부상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벨퍼센터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 똑똑해진 전투 전술 덕분에 미국은 전쟁에서 부상자 대 사망자 비율이 보통 10대 1에서 17대 1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현대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부상자 대 사망자 비율에 대한 공식을 완전히 뒤집으며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11일 기사에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 내부의 사상자 추정치가 당시 131만 5천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우크라이나가 보고한 사상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서 진짜 주목할 대목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에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체 손실의 100% 중 62%가 전사자이고 38%가 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사망자 1명당 부상자 10명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푸틴은 한술 더 떠 러시아가 거의 2명이 죽을 때마다 1명이 다치는 고기 분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서 원치 않는 반전입니다. 푸틴 군대가 회복 가능한 부상보다 전사로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 군대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이 심각한 문제 뒤에는 또 다른 큰 문제와 깨지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얻고 있는 영토 확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차지하려면 도네츠크 함락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푸틴이 평화협정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해온 지역입니다. 푸틴의 최측근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최근 5월 13일 에도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의 길을 열기 위해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스코프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발 떠나서 우리 군인들이 기록적으로 많이 죽는 것을 멈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까지보다 적은 영토를 얻으려 더 많은 군인을 희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4월 도네츠크에서 53제곱킬로미터만 전진했습니다. 그 전진은 2만 5천 명의 러시아 군인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얻을 때마다 470명의 군인을 잃는 셈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지난해 러시아의 진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중 지금까지 단일 연도 최대 진격을 이뤄내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총 5,6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단일 연도 최대 진격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0.94%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보고서에서 2025년에 러시아가 사망, 부상 또는 포로로 약 415천 명의 병력을 잃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영토 획득에 따른 병력 손실의 흥미로운 비율이 나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가 평방 킬로미터당 74.1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이 수치들은 도네츠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영토를 확보할 때마다 2025년에 같은 면적을 차지할 때보다 6배 이상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신기록일 수 있지만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가 남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보면 그 수치는 더 악화됩니다. 4월 8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었을 당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도네츠크에서 아직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면적이 약 6,000에서 7,000 제곱마일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최신 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수치를 그 숫자에 대입해 봅시다.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282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치로 계산하면 그 숫자는 329만 명까지 뛰어오릅니다. 어느 쪽이든 푸틴은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까지 러시아가 잃은 병력의 2배에서 거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모집 상황을 보면 푸틴에게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푸틴의 침공을 4년 넘게 지속시킨 유일한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병력을 항상 보충해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필요한 수준의 자원병을 모집하지 못해 계속해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이 이 사실을 언급했으며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포함됩니다. 푸틴의 또 다른 대변인은 3월에 러시아가 매달 2만 7천 명을 군에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3만 5천 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상자를 기록한 같은 3월이었으니 부족분은 명확합니다. 군사분석가 야니스 클루거는 그의 러시아오믹스 칼럼에서 러시아가 2025년에 달성했던 모집 인원보다 약 20%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치는 하루에 푸틴의 군대로 끌려가는 나치가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8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자신도 러시아가 2026년 첫 3달 동안 약 8만 명의 병사를 모집했지만 이는 같은 기간에 입은 사상자보다 약 9,000명 적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대략 일치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현재 매달 10-15% 사이의 모집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 흐름을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푸틴이 병력을 모집하는 러시아 지역들에서는 일회성 계약 보너스가 치솟으면서 더 많은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슈피겔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일회성 보너스가 58,5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 러시아 지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평균 월급은 약 1,290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평균 러시아인이 1년에 받는 급여의 3.7배가 넘는 계약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효과는 없고 사상자가 늘어 모집이 계속되지만 부상자와 전사자 비율을 볼 때 러시아는 이전에 다친 병사들을 전선에 다시 투입해 인력 부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한 달 5만 명 러시아군 사상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한 달에 1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봄 공세가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날씨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공격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2026년 첫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들의 방어력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러시아의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지 않는 기록들이 더 많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페도로프의 5만 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침내 블라디미르 푸틴이 벌이고 있는 소모전을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게 만들 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네스에 전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실패만 다루는 특별 기록집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은 지금까지 러시아에겐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봄이 그랬습니다. 곧 러시아의 이번 봄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2026년 푸틴의 계획이 혼란스럽게 무너진 두 가지 주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서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서 유익함을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힘든 봄은 푸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기록 경신은 그를 세계적으로 망신시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황은 2023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최악의 시기이며 2025년 러시아가 서서히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던 상황 이후라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2023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을 시작한 해였다는 점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반격이 우크라이나가 세운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지만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우크라이나가 순 영토 이득을 얻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반격이 없었다면 2026년 초 몇 달은 러시아의 침공 기간 중 최악의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영토 이야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반격해 러시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푸틴의 도네츠크 계획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반격으로 러시아가 푸틴의 원래는 광란해라고 하려 했지만 주춤거리느니 더 적절할 것 같은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고자 했던 완충지대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도네츠크에 있는 주춤거리는 러시아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충지대에 의해 보호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러시아는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세에 자원과 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월 10일까지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했고 4월 러시아가 속도를 늦추면서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2023년 반격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순영토 이득을 기록했으며 2024년 8월 쿠르스크 역침공까지 포함하면 2024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푸틴이 원치 않았던 2026년 또 다른 기록 경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달 말까지 111제곱킬로미터를 앞섰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5월에 이 놀라운 반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한 달에 53제곱킬로미터씩 느린 속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한 번 더 일격을 가하자면 전쟁연구소는 5월 열흘 러시아의 전장 진척 상황 평가에서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의미 있는 작전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치명타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포프로스크 점령도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점령에 너무 오래 걸려 우크라이나가 물류를 조정하고 도네츠크 요새벨트를 죽음의 함정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답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핵심은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FPV 드론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이제 이 드론들이 전선에서 러시아의 손실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치명적인 살상지대로 만든 전선 앞뒤를 이 드론들로 완전히 포화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잘 계획했습니다. 2026년 초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약 700만 대의 드론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봐, 저거 좀 봐. 또 다른 기록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록이지.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기록이어서 푸틴의 얼굴을 더욱 붉게 만들 거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이 러시아의 피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중거리 드론들입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수년간 전쟁에서 제한적으로만 가졌던 능력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전선 인근 후방을 자유롭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개념은 우크라이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전에는 점령지에서의 공격에 주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같은 서방제 무기체계와 전투기의 공습, 그리고 전선 뒤의 목표물을 겨냥한 유도폭탄과 미사일 발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거리 드론의 새로운 세대가 도입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의 군수거점, 지휘소, 그리고 전선에서 푸틴의 군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러시아에서 후방을 빼면 전선에서 기록적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은 전선에서 20, 200km 떨어진 러시아를 비용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FPV 드론은 그렇게 멀리 갈 수 없고 더 비싼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젤렌스키는 중거리 타격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로 인해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젤렌스키는 5월 5일 우크라이나의 4월 타격 횟수가 3월보다 2배, 2월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유형의 작전이 분명히 확대되고 있으니 5월에는 더 많은 중거리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기록적인 성과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기록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 사상자, 순 영토 확보, 그리고 더 많은 중거리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전쟁 기계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기록 중 푸틴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병력을 잃고 있고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솔직히 봄 공세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패배하는 데 있어서만 이기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시작 후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제 수치들이 러시아 군대의 심각한 쇠퇴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대한 군사 전략가로 여기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이는 굴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가 겪은 당혹스러운 좌절들의 규모 중 일부만 짚었을 뿐입니다. 배울 것이 훨씬 더 많고 러시아가 얼마나 심하게 실패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2026년에 푸틴이 겪은 굴욕의 깊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러시아의 흔들리는 2026년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